안녕하세요. 김영농사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노동법 2차 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1에 있는 노동법 총론입니다. 노동법 총론 들어갈 거고요. 제 1절 노동법의 법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노동법의 법원 들어갈 건데요. 자, 의 보세요. 일반적으로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1차 때 배웠지만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거는 어려운 말인 거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판사가 개개의 사건에서 판단을 할 때 루울이 되는 것들. 즉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게 바로 법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제목만 봅니다. 그래서 법원에 우리가 인정되는 거, 인정 안 되는 거 1차 때 배웠잖아요. 인정되는 것들 우리가 쉽게 아는 거 뭐예요? 법령. 그렇죠? 그래서 법률, 그다음 시행령 뭐 이런 것들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세요. 로마자 2, 법원의 종류, 실정노동법. 그래서 국내법으로서 헌법과 법률, 시행령 등이 있고요. 국제법으로서 우리가 다 1차 때에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뭐 ILO 협약 등 노동에 관한 국제, 뭐 우리나라가 체결 비준한 그쵸? 국제협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런 것들. 그리고 2번부터 3번 보시면 2번이 노동관행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3번의 노사자치규범으로서 단협, 취업규칙, 조합규약, 근로계약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요것들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보실 때 그 당사자, 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회사 내의 자치법규인 단체협약이나 그죠?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당사자들끼리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또는 뭐가 있어요? 노동관행들. 그래서 노동관행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법원성이 인정되는 예로 배웠던 거고 인정이 안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문법이 있는 나라예요. 성문법전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미법 국가와는 다르게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정이 안 되는 거 뭐예요? 하나 더 있잖아요. 그쵸? 행정 해석 같은 것들. 그죠?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한 것들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적인 인정이 안 됐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왜 이거를 노동법의 법원을 배우는 거냐면 자, 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냐면 자, 관련 판례 눈으로 보세요. 관련 판례 눈으로 보시면 5번에 자, 이거를 쭉 왜 보냐면 관행의 구속력이 인정이 되면 어떤 현실이 어떠한 그게 나오는 거고 어떠한 효과가 있고 관행의 구속력이 부정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나 이걸 먼저 보고 왜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야죠. 즉 무슨 소리냐? 법원성이 인정이 돼버리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즉 뭐예요? 어떠한 권리들이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관행에 의해서 나는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달라. 그죠? 이게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성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관행 볼 거예요. 노동관행. 자, 노동관행 볼 겁니다. 자, 노동관행에 대해서 같이 좀 볼게요. 우리가 판례, 우리가 모든 거를 두 문자를 따지는 않아요. 두 문자 따는 거는 뭐 장단이 있긴 한데 조금 더 키워드 같은 것들을 좀 뚜렷하게 기억을 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1차 때도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어떠한 관행이 이거 보세요.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이래요. 이거 무슨 소리야? 관행에 의해서 관행 때문에 뭔가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관행으로 인정되어 있으니까 뭘 특별상여금 예를 들어서 뭐 특별상여금 달라. 이거를 인정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큰 문제예요. 그죠? 즉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관행을 다 인정해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요건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걸 관행이라고 인정을 해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자, 그러한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이거는 우리 회사의 룰이야, 규범이야. 이런 식으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래서 규명 여기 있습니다.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자, 기업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부에서 뭐예요? 이건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우리 회사에선 당연한 거야. 그죠? 이런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키워드 규명사교입니다. 규범적인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으로 하여금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죠?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요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요 정도 수준이. 그래서 규명사규 있고요. 자,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의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이 됐다. 요 정도가 되면 그제서야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관행으로서 즉 우리 사이에 이 사건을 판단할 때 법원성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규명사규가 인정이 되면 자, 관행으로서 인정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관행의 구속력이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관련 판례 1번. 그죠? 관행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례가 1번. 그죠? 있죠? 그 다음 관행의 구속력이 부정되는 사례가 또 2개가 있어요. 그죠? 요게 인정이 되면 그렇죠?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관행이 인정이 안 되면은 권리가 부정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딱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관행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례 중에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자, 보통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크게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뭔가 임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뭔가를 근로자한테 뭔가 지급하는 것들. 그런 거는 관행을 약간 조금 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성이 있는 듯해 보이고 일단 근로자에게 조금 불리한 것들, 근로자의 뭐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근로자의 신분상에 큰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관행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례 1번 보시면 차량 운행수당의 임금총액 상입되는 거 결론적으로 요거 관행의 구속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같이 볼 건데 요거는 이 개별 사례 인정되는 사례보다 여기 1번에 있는 판례 요게 더 중요해요. 이거 계속 앞으로 나올 건데 임금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어서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평균 임금이든 통상 임금이든 되려 그러면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이잖아요. 즉 무슨 소리예요? 평균 임금이든 통상 임금이든 되려 그러면 원래 임금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죠? 임금인 거에서 평균 임금이든 통상 임금이든 성질을 만족하는 거는 거기에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임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로의 대가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지급해주는 일체의 명칭 상관없어요. 금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균 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이잖아요. 그 임금은 개념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임금이 되려 그러면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얘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조문에 있으니까. 그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자, 이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임금이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거 지급이 되고 그 지급에 관해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뭔가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러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그죠?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그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뭔가 근거에 의해서 지급 의무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명칭 불문하고 임금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해서 그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죠? 지급 의무가 있다라는 건 여기 취업규칙 등 나오잖아요. 요거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미리 정해져 있는 룰이 있어서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판매량을 예를 들어 목표액의 100% 달성했으면 이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예를 들어 영업이익에 예를 들어 1%를 지급한다든가. 그죠? 150% 했으면은 2%. 뭐 이런 식으로 룰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룰이 들어있는 근거가 자, 그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는 단협이 될 수도 있고 취업 규칙이 될 수도 있고 급여 규정이 될 수도 있고 근로 계약에 의한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이제 여기 관행 나오는 거예요.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라고 해서 관행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이 되어 있으면 관행으로도 요 임금성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죠? 이거 지급 의무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뭐냐면 이 차량 운행 수당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관행이 성립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자, 1회당 금 10,000원이라는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 지급 기준을 정해두고 운행 횟수에 비례해서 계산한 금액을 차량 운행 수당으로 매월 임금 지급기일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례에 의해서 1회당 금 10,000원이라는 운행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볼 것이었어요. 이 케이스에서는. 그죠? 아울러 이러한 운행 수당은 뭐 장거리 운행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원을 갖다가 그냥 실비 변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1회당 금 10,000원이라는 거 그냥 일률적으로 책정해서 그냥 지급한 거예요. 거리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니까 이 임금 총액에 산입돼야 된다.
이거 관례로 인정이 됐었던 케이스예요. 요거 관례, 요 케이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판결 요지 1번이 중요했기 때문에 미리 예습의 의미로 한번 한 겁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관행의 구속력이 이 정도면 인정이 되는구나 라는 거였고요. 2번 보세요. 반가로 2번. 자, 특별생산 경력금의 임금 총액의 산입입니다. 자, 보면 얘는 뭐냐면 1회 특별상여금을 자 보세요. 자, 노동쟁의 조정 결과 첫 번째 줄 끝부분 그냥 눈으로 읽을게요. 생산 경력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정안에서는 전년도의 경영 성과를 감안한 특별 성과급으로서 1회만 주기로 했거든요. 1회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1회 끝났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1회에 하나기로 해놓고선 회사에서 계속 줬던 거예요. 그죠? 계속 줬던 거예요. 자, 이렇게 1회 하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세 번째 줄입니다. 이후 회사의 경영 실적의 변동이나 근로자들의 업무 성적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특별 생산 경력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됐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떠한 단협이나 뭐 이런 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1회에 원래 끝냈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그냥 매년 줘버린 거잖아요. 그죠? 요거 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됐죠? 요거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관행 등에 의해서 평균 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했었던 사례입니다. 자, 2번이고요. 관행의 구속력이 부정되는 사례예요. 요게 바로 그 1번이 동의 없는 전적. 이거 지금 관행에 의해서 동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요런 문제예요. 뒤에 가서 전적 파트 가서 나올 건데요. 요거는 인정 안 해줬어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전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적이다 라고 하면 적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즉 나의 사용자가 바뀌어버리는 거라고요. 나는 A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 사용자가 B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쉽게 인정해 주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적은요. 기본적으로 이 전적이 유효하려면 적을 바꾸는 게 유효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근로자의 동의의 형태가 어떤 것이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됐었던 케이스거든요. 전적에서. 그래서 이거 뒤에 할 거예요. 지금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근로자의 그럼 동의를 뭘로 할 거냐.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알겠고 당연히 그거는 되는 거고 그러면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 가능하겠느냐. 포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 가능하겠느냐. 애초에 근로계약 할 때 대기업 계열사 사이에서 보통 이런 것들 문제가 되거든요. 대기업 계열사 사이에 근로계약서 처음에 쓸 때 그죠? 우리는 전적할 수 있고 요거 다른 계열사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사전에 요런 거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죠? 요런 게 일부 조건에 의해서 사전적 포괄적인 동의가 가능한 판례를 뒤에서 배울 건데 이 경우는 이러한 중요한 동의를 관행으로서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결론 인정 안 해줬어요. 그죠? 왜 안 해줬냐 보면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여기다 밑줄 긋고요.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이게 바로 전적이에요. 두 번째 줄에 전적 동그라미 하고요. 요거 원심 판결에서는 계열 회사 간의 전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대기업 계열사상에 보통 요런 거 일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자, 밑줄 그세요.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간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끊고 이적하게 될 기업 간의 새로운 근로계약 이렇게 적을 아예 옮겨버리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와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사용자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신분상의 변화가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나 자,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정근이나 전부와는 다르죠. 왜요? 적이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달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밑줄 그세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의를 관행으로 있다라고 할 수 있냐?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요건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관행에 의한 동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그 밑에 볼게요. 자, 이제 밑줄 긋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룹 내의 다른 계열 회사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규명사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규명사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됐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사실관계가 뭐 이렇다면 소론과 같이 대우그룹 내 계열회사 간의 전적이 20여 년간 계속 시행되어 왔고 현존 관리직 사원의 30% 이상이 이와 같이 전적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용자가 뭐 20년간 계속되어 왔고 30%가 이렇게 전적해왔다라는 사실이 있어도 사용자가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인정 안 해줬어요. 됐죠? 요거 하나 보고요. 지금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 나갈 겁니다. 자, 임금 및 퇴직금, 인상분의 차액지급이라고 돼서 2번이에요. 반가로 2번. 여기 옆에다가 판례 2번이라고 써놓으세요. 판례 2번. 판례 2번. 판례 2번 케이스인데 요거 판례 2번으로 볼 거예요. 우리 한전 케이스인데요. 판례 2번으로 보겠습니다. 판례 2번 같이 볼게요. 모든 판례를 같이 저랑 사실관계까지 꼼꼼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 다 언급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본문에 대부분 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중복되어 있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판례들은 같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판례 2번 볼 건데요. 요거 노동관행과 근로계약의 해석이라고 해서 요 결론을 먼저 적어 놓으세요. 결론을. 자, 사실관계 쭉 넘어가시고 주요 논점 있죠. 1번 보세요.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단협 체결 이전에 이미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단협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1번. 단협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지? 당연히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소극이라고 적어 놓고요. 그 다음 2번.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요거 규명사규 그 판례입니다. 됐죠? 판결 요지 볼게요. 판결 요지 1번, 2번 있죠. 판결 요지 2번 보시면 판결 요지 2번 요거 우리가 여태 본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그죠? 벌써 지금 반복이 3번이나 되잖아요. 그죠?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쭉 보시면 규명사규 여기다 동그라미 땡똥 해놓으시고요. 똥똥 해놓고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 케이스에서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자, 사실관계 볼게요. 사실관계 첫 번째 줄 보세요. 노사 간에 해당 연도 특정일에 임금 인상을 해주겠다라는 단협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자, 임금 인상을 하기로 체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임금 인상을 체결을 하면 자, 여기에 단협을 체결했어요. 여기 체결했고 임금 인상은 이때부터 임금 인상한 걸로 하자.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지금 날짜는 이 날짜고. 그죠? 요거를 소급해서 다 인상을 해준다고요. 요거를 소급해서 인상을 해주는데 요거를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한전에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요 재직자들. 그죠? 재직자들한테 여기서부터 소급해서 줘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퇴직한 분들 있잖아요. 요 사이에 퇴직한 분들은 요만큼 있죠. 요만큼 소급해서 준다고 했어요. 퇴직자분들. 요렇게 해서 줬었는데 이렇게 계속 쭉 주다가 어느 순간 요 단협 체결할 순간에는 재직자한테는 줬는데 퇴직자한테는 안 줬어요. 그래서 이 퇴직자분들이 왜 안 주냐? 줘라. 관행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케이스예요. 그죠? 주장을 했었던 케이스인데 요거 관행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볼 건데 이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오히려 판결 요지들을 아셔야 돼요. 사실관계가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자, 일단 사실관계 같이 볼게요. 자, 보수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반가로 1번. 두 번째 줄의 끝부분. 반가로 1번. 재직 직원들에게 그죠? 재직 직원들에게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그죠? 재직 직원들에게 요 단협 체결 전까지 그 직전 연도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하고 뭐 차액분 요거 소급해서 줬다. 요만큼. 그 다음 두 번째가 반가로 2번. 그 아랫줄 보세요. 같은 기간 동안에 공사를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임금 인상분 차액 및 차액을 원래 지급기일에 지급받았다면 퇴직금도 올라갔을 거잖아요. 이거 소급해서 주겠다. 그죠? 요거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줬었어요. 이렇게 해서 줬었는데 자,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보세요. 추가로 지급해 왔었어요. 이렇게 왔었는데 끊고 위 1996년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되지 않고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피고 공사는 한전은 1997년 11월 19일에 단협을 체결하고 보수규정 개정한 다음에
위 체결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만 임금 인상분 차액분 주고요. 퇴직자분들한테는 이제 안 준 거예요. 97년도부터는. 그죠? 요랬던 일이에요. 요랬던 기간이, 요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가운데 부분 같은 기간 동안에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여기다 밑줄 긋고 X 표시해 놓으세요. 이분들한테는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분들한테 재직자분들한테는 계속 주고 이분들한테는 97년 단협을 이유로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 우리 이거 관행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인정을 안 받아들여줬던 얘기 좀 볼게요. 자, 판결 요지 1번 보세요. 원래 단체협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단체협약 뒤에서 배울 거지만 단체협약은 당사자 사이, 사용자하고 노조 측하고의 체결된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근로조건 기타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근로조건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노동쟁의를 통해서 그죠? 뭔가 협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서로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약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보세요. 단협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밑줄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체결하는 협정. 그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계약으로서 봐요. 계약으로 볼 거예요. 법적 성질을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계약으로 볼 건데 자, 노조가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소급적으로 요거 단협 체결할 수 있어요. 소급해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가능한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요. 어디에 미치는 거냐면 단협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 요거 보면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세 번째 줄 끝부분. 자, 단협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맞죠? 됐죠? 거기다 밑줄 좀 그어 놓으세요. 단협은 앞으로 그 단협에 적용이 예정돼 있는 자한테만 미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그어 놓으세요. 단협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협약에 적용을 받게 될 단협의 적용이 예상된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협 적용이 예상된 자.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된 노조나 근로자들에게서만 생기고 자, 이제 밑줄 그어 놓으세요. 밑줄 긋니다. 단체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 여기다가 밑줄 긋고요. X 표시해 놓으세요. 저 같으면 여기 이렇게 뭐 가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X 표시 하겠어요. 그죠? 단협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은 여기 단협이 체결될 여지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으면 근로조건이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도 이미 퇴사했는데 단협이 왜 적용되겠어요? 원칙적으로. 그죠? 요거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유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관행으로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이유들, 그러니까 단협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 판결 이유 볼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원심이 내세우는 노사 관행이 어떤 건지는 분명하지 않는데 1번이에요. 1번. 만약에 이게 관행이라는 내용이 너네가 주장하는 관행이라는 내용이 1번, 동그라미 1번. 만약 피고가 재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분 차익을 소급해서 지급한 사실 이거라면 재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분을 차익해서 지급한 사실이 이게 관행이다라면 그죠? 그게 관행이라면 이거는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이나 개정된 보수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그죠? 그러면 단협이나 보수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여기에 관행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규정으로 하는 거니까. 됐죠? 끊고. 또한 원심이 내세우는 노사 관행이 2번. 피고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임의로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인상분 차익을 추가 지급해준 사실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하고 그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에 뭔가가 있는 거다. 됐죠? 요거 일종의 기대권으로 볼 수는 있다. 됐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노조 또는 근로자 집단과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끊고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과 사용자였던 피고공사 사이에 있었던 외부적 사정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주장하는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 관행은 있을 수가 없다. 그쵸? 이미 퇴직한 자들과 공사 사이의 일이니까. 그죠? 그러면 다만 기대권이 있을 수는 있다. 기대가 뭔가 일종의 기대가 있을 수는 있다. 그게 바로 다만부터입니다. 다만 요런 사실에 기초해서 두 번째 줄 자기들도 퇴직하게 되면 이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끊고 이런 기대가 뭔가 조건부 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와 재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규범적으로 그 단체 협약이 퇴직자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관행이 성립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요거를 인정해 줄 법하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체 협약이 퇴직한 사람한테도 적용이 된다라는 그러한 규범적인 사실이나 규범 의식이나 뭐 이런 규명 사규들이 인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인정 안 해준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 판례에서 나왔던 것이 유명한 요 이 판례에서 나온 것들이 단체 협약이 적용이 예상되는 자. 그죠? 그래서 요게 이미 퇴직한 근로자한테는 단협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라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관행에 대한 요 규명사규 하나. 그래서 이렇게 판결 요지 2개가 나왔던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례 2번 했고요. 자, 판례 2번 했고 우리 교과서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래서 이런 관행이라는 게 뭐고 규명사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인정이 되고 인정 안 되고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말지가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됩니다. 자, 2절 법원의 경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원의 경합에서는요 이슈가 2개가 나와요. 이슈가 2개가 나오는데 법원의 경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법대생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법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법률도 있고 법률 중에 헌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헌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우선해서 적용이 될 거냐 요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헌법하고 예를 들어 기타 뭐 세부적인 뭔가 예를 들어서 헌법이 하나가 있고요. 기타 무슨 뭐 시행령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 효력을 가지는 법은 헌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이 더 우선해서 효력을 갖는다라는 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 그러면 특별법이 그 해당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더 우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 영역에 있어서는 민법과 상법이 있다 그러면 상법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게 바로 상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법률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민법이 계속 개정이 돼요. 그럼 동일한 민법이잖아요. 그죠? 그게 계속 개정이 되면 당연히 제일 나중에 개정된 게 그죠? 요게 계속 이게 가장 최효력을 갖는다라는 게 그게 바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아니 뭐 시행령 뭐 요런 뭐 시행일 요런 거는 차후로 하고 그죠? 요거는 신법. 개정 전 법화, 국법과 신법이 있다 그러면 신법이 적용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적용이 되는 것들이 바로 노동법의 특유한 유리성의 원칙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유리성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의 효력 자체가 우리가 뭐 배웠어요? 1차 때? 법원의 효력 우선순위라고 해서 우리가 법단 취계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법률, 법령, 그죠? 그 다음에 단체 협약, 취약 규칙, 그 다음에 근로계약 이렇게 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는 법률, 법령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여기보다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으면 뭐가 더 우선이에요? 취약 규칙이 우선인 건데 그죠? 그런데 취약 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다. 그죠? 그럴 때 하위법이 적용되는 걸 우리가 유리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요거예요. 하나의 논점은 취약규칙과 근로계약이 문제가 됐을 때 결론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요거 단체 협약하고 취약규칙에 유리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여기는 결론이 부정설이에요.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요거 취약규칙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유리의 원칙이 적용돼서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될 것인가? 그렇다. 요게 바로 최근에 그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요. 얘는 최근에 이게 판례에 대한 딱 가지고 시험에 문제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는 또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요. 얘는 그래서 결론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 2번째 거, 단협과 취약규칙 사이에는 얘는 얘랑은 다르게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각각의 요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판례 내용들 살펴볼 거예요. 자, 요거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유리성의 원칙 보세요. 하위의 법원이 근로계약 여기 있죠.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 취약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하위의 법원이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의 원칙이다라고 해서요. 관련 조문이라고 해서 요 판례가 여기에서 유리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판단 근거가 되는 각종 규정들을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94조, 97조, 그 다음에 근기법에 대한 4조 이런 것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관련 조문 보세요. 근로기준법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로기준법은 최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 최하 수준이니까 이걸 보다 넘어서서 보장하는 거는 근로계약을 그쵸? 무효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15조. 그 다음 취업규칙보다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기법 97조 해석한 거예요. 반대 해석을 한 겁니다. 판례가. 그 다음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니까. 그죠? 3조. 단협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근기법보다 유리하면 이들 규정이 우선 적용이 된다. 라는 게 관련 조문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대한 거 여기 판례 1번의 내용인데요. 판례 1번에 대한 내용인데 판례 1번은 이 본문과 겹치기 때문에 판례 1번 별도로 보지 않고요. 여기 본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판례 1번은 본문에서 대체할 거예요. 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대한 겁니다. 자,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여기가 문제의 소재에 대한 거니까 제가 OT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꺽쇠 표시해 놓으시고요. 노란색으로 노란색 내지는 무슨 색깔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의 소재에 해당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색깔로 체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밑줄을 긋든 뭘 하든. 결론!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자, 이유가 왜 그런지는 판례가 얘기를 하기를 각각의 근로계약의 각각의 규정의 취지상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규정들, 세부 규정들이 뭔지를 볼 건데요. 자,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서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7조다. 그죠? 근로기준법 97조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반대 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로 봐야 되고, 그죠? 이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자, 근거 나왔죠? 1번 97조를 반대 해석할 때. 됐죠? 그 다음 2번 근로기준법 제94조는 94조가 되게 유명한 조문이거든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할 때 동의받아야 된다. 그 소리잖아요. 그 조문이에요.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근기법 제94조는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 요건을 두고 있어요. 그죠?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근기법 제4조는 그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근로관계 대승, 노사 대등의 원칙에 의해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다. 지금 조문이 몇 개 나왔어요? 97조 반대에서 94조의 취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4조 나왔죠. 그죠?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을 분명히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니까 그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됐죠? 94조, 97조 반대해서 94조의 취지, 4조의 취지 요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근기법 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그냥 불과하니까 유리하게, 그러니까 불리하게 변경되는 그런 취업규칙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죠? 효력을 가지려면 이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 요거에 불과하니까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기법 제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그러므로 결론,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그죠?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없다. 즉 뭐예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효하게 존속을 하고 있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고요. 결국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다 그러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즉 동의를 얻어서 유효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개별 동의가 없으면 원래 기존에 자기한테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결론까지 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해당 판례를 가지고 이 해당 판례 결론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 문제를 물어보는 게 31회 기출문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이 판례를 알게 되면 그죠? 다시 이걸 단독으로 이 문제가 나오긴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결론을 아시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단협과 근로계약이라고 있는데 얘는 앞에 있는 거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적용이 되잖아요. 즉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단협과 근로계약에는 문제점 있죠. 방가로 1번 문제점. 거기 보시면 자, 보시면 단협과 근로계약은 넘어갈 거고요. 여기 2번에는 2번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판례가 없는 부분이에요. 판례가 없는 부분이고 얘는 쭉 넘어가시고요. 유리의 원칙 넘어가시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3번이에요. 양가로 2번은 지우셔도 돼요. 양가로 2번은 문제로 나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셀프로 읽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오히려 양가로 3번이었습니다.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될 것인가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문제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꺽쇠 표시하세요. 단협과 취업규칙 간에 유리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그 부분이 문제점이겠죠. 결론은 여기는 유리의 원칙 적용 안 됩니다. 유리의 원칙 적용 부정설이 통설과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문제점. 자, 문제점 보세요. 문제점 1번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가 된다.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법단 취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법단 취계 있잖아요. 그거 내용 얘기한 거예요. 요 부분. 그죠? 이 부분인데 여기에 유리의 원칙이 적용이 될 거냐 요런 문제인데요. 판례 보세요. 판례 보세요. 자, 취업규칙이 유리해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취업규칙 예를 들어 취업규칙이 있는데 요게 더 유리해요. 그런데 불리하게 단협으로 개정이 됐어요. 자, 그럼 요런 상태라는 거를 놓고 보세요. 자, 단협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판례입니다. 단협을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여기다 끊으세요. 즉 무슨 소리예요? 아니 단협이 불리하게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종전의 단협 내용이 요 취업규칙과 동일했다면 그죠? 여기다 지금 현재는 여기 유리한 거였고 불리하게 개정이 된 거예요. 자, 단협을 실컷 개정해놓고 요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뭐하러 단협을 개정했냐 이 소리예요. 그죠? 그 소리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줄 밑줄은 끄는 데 이유를 보세요. 밑줄 그세요.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협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즉 유리 원칙이 부정되는 거죠. 왜요? 아니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될 거면 뭐하러 단협 이거 개정을 했냐 이거예요. 그죠? 애초에 취업규칙보다 단협이 더 우선해서 효력을 가지는데 됐죠?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의 의사가 단협을 했던 그 의사가 불리하게 변경을 한 거라면 그렇게 된 합의에는 요거 당연히 취업규칙 적용이 안 된다. 개정된 단협에 따른다라는 게 노사의 합치된 의견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리의 원칙은 부정이 되는 거죠. 검토 보세요. 단협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조합원은 스스로 계약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즉 협약 자체의 원칙에 의해서 근로조건을 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한 거니까 유리성의 원칙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결론 내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